Momento. A embalagem protetora se soltou lentamente e pela primeira vez em mais de 2 décadas, Diana, 거의 50년 동안 그레이스랜드는 로크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레이스랜드 다락방은 거의 50년 동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잊혀진 그곳은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발을 들여놓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낡은 사진이나 번쩍이는 작업복만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곳에서 살았던 흔적이었다. 그로 인해 불러일으킨 감정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깊어서 거의 불안감을 자아낼 정도였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엘비스의 다락방에 숨어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프레슬리 가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48년 동안 엘비스 프레슬리의 잠긴 다락방에 누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그레이스랜드의 미스터리. 1957년 어느 선선한 봄날 22살의 젊은 엘비스 프레슬리는 훗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집 중 하나가 될 그레이스랜드의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멤피스 외곽에 있는 그 커다란 하얀 집은 당시 열둘 $500였는데 지금 가치로 치면 거의 $100만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는 집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그레이스랜드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저 집이었지만 금세 그레이스랜드는 엘비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거의 14에이커에 달했습니다. 그곳에는 헛간과 마구간이 있었고 말들이 들판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야생적인 주민 중 하나는 스캐터라는 이름의 침팬지였습니다. 엘비스는 스캐터에게 아주 작은 옷을 입히고 파티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스캐터는 항상 말썽을 피우며 여자들의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사람들의 손에서 음료를 낚아채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스캐터가 엘비스의 숨겨진 대중 앞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는 야성적인 모습과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1964년 비틀즈가 미국을 휩쓸던 시기에 엘비스는 자신만을 위한 조용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은 명상 정원이라고 불렸다. 테네시의 하늘 아래 그곳에는 꽃과 분수 그리고 하얀 기둥들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앉아서 생각하고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그의 무대 위 열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엘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하며 사려 깊었다. 정원은 그의 차분한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그레이스랜드의 다른 부분들은 더 장난스럽고 화려했다. 정글룸이라고 불리는 한 방에는 바닥에 초록색 털이 복슬복슬한 카펫이 깔려 있었다. 벽에 걸린 가구들조차도 마치 머나먼 섬에서 온 것처럼 보였다. 지하실에는 3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TV룸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었다. 라켓볼 경기장 건물 안에는 엘비스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 마지막 노래를 연주했던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오늘 오후 3시 30분경 이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1977년 8월 16일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날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레이스랜드 저택 2층 욕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레이스랜드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성지가 되었고 불가사의한 장소가 되었으며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팬들이 멤피스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거리 곳곳에 줄지어 서서 경기장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렸다. 저택 안에서 엘비스는 흰색 정장과 파란색 셔츠를 입고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8월 18일 17대의 흰색 캐딜락이 장례 행렬을 이끌고 도시를 행진했다. 제임스 브라운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캐롤라인 케네디 같은 유명 인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프리실라 9살 리사 마리,
그리고 슬픔에 잠긴 엘비스의 아버지 버논 프레슬리도 함께였다. 엘비스는 포레스트 힐 묘지에 어머니 글래디스 옆에 묻혔다. 가족들은 그가 마침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장례식이 있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한 무리의 남성들이 묘지에 침입하여 엘비스의 관을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무덤 일부를 파손한 후 발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죽어서도 엘비스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논 프레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엘비스와 글래디스의 유해를 옮겼다. 한밤중에 그들은 다시 한번 매장되었는데 이번에는 엘비스가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위해 마련했던 바로 그곳 그레이스랜드 안에 묻혔다. 그 한 번의 결정이 그레이스랜드를 다시 한번 바꿔놓았다.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집이나 기념관이 아니었다. 요새가 되었다. 버논은 새로운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내내 부지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을 고용했으며 특히 2층 전체와 그 위 다락방을 포함한 특정 장소의 출입을 차단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생활 보호였습니다. 엘비스의 침실, 그가 사망한 욕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공간은 가족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버논이 세상을 떠난 후 1982년 그레이스랜드가 일반에 공개되었을 때 팬들은 저택의 대부분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비스가 땅콩 버터와 바나나 샌드위치를 만들던 부엌을 보고 거실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감상하고 그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계단은 밧줄로 막혀 있었고 다락방 문은 닫혀 있었다. 세계 정상들조차 그곳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들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위층은 가족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사적인 공간이라고요. 그렇게 48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위층에 올라가지 않았고 아무도 다락방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의 일부가 되었다. 관광객들은 반짝이는 금빛 레코드판과 라인스톤 장식의 점프슈트를 바라보면서도 항상 위를 올려다보며 바로 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했다. 잠긴 다락방이 물리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었지만 훨씬 더 섬뜩한 무언가가 눈앞에 드러나 있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로큰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에 얽힌 진실. 엘비스의 주치의는 미국 국민들이 몰랐던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왕의 몰락. 1977년 8월 16일 그레이스랜드는 정막에 휩싸였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말년 시절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날도 시작되었다. 오후 햇살을 막기 위해 커튼은 타이틀이 닫혀 있었고 침실은 어둡고 시원했다. 42살이 된 엘비스는 밤새 깨어있고 낮에는 대부분 잠을 자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때때로 그는 깊은 수면에 들기 전까지 며칠 동안 깨어있곤 했다. 그의 여자친구인 진저 엘드는 오후 2시쯤에 깨어났지만 엘비스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결국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아침 일과를 했다. 하지만 오후 중반쯤 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2시 30분쯤 진저는 욕실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엘비스를 발견했다. 그의 잠옷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엘비스의 로드 매니저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조 에스포지토는 위층으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멤피스의 뜨거운 거리를 질주하면서 침례교 기념 병원으로 달려가며 그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오후 3시 30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들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팬들은 눈물을 쏟았다. 겨우 42세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같은 날 저녁 사건을 담당한 검시관 제리 프란시스코 박사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엘비스는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이다. 차연사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1977년 당시에도 사람들은 엘비스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날씬하고 활기 넘치던 스타는 몸무게가 260파운드, 약 118kg 가까이 늘어났고 그의 공연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그는 가사를 잊어버리고 노래 사이사이에 말을 너무 많이 했으며 때로는 도움 없이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무대 뒤의 의학적 진실은 훨씬 더 암울했다. 부검 결과 수년간의 유해 물질, 사용 심장 비대 간 비대, 그리고 장기간 처방약 복용으로 인한 신체 손상 등의 징후가 나타났다. 나중에 나온 독성학 보고서는 프란시스코 박사가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엘비스의 혈액에서 강력한 약물들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란시스코 박사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가 엘비스의 명예를 지키고 그의 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이며 엘비스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물을 계속 투여했던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은폐 공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조지 니코플로스 박사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닉 박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967년부터 엘비스의 주치의였다. 엘비스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 8개월, 즉 1977년 1월부터 8월까지 닉 박사는 1만 알이 넘는 약을 처방했는데 그 전해인 1976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1976년에만 거의 1만 9천 알의 약을 처방했다. 나중에 사람들이 조사해보니 엘비스가 사망하기 전 8개월 동안 195건의 처방전을 받았더군요. 하루 반에 한 번꼴로 처방전을 받은 셈입니다. 닉 박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엘비스가 실제로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군 복무 중 입은 머리 부상으로 인한 만성 통증 심한 녹내장 그리고 국소 장염이라는 고통스러운 장 질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이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했다고 말했지만 가장 놀라운 변명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는 사실 엘비스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닉 박사는 엘비스에게 모든 약을 처방하는 것이 그가 길거리나 불량 의사에게서 약을 구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료위원회에 내가 약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는 다른 곳에서 약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엘비스의 유해 약물 사용을 서서히 줄이면서 그를 계속 관찰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엘비스의 마지막 날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한때 음악계를 영원히 바꿔놓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암페타민을 잔뜩 복용한 후 강력한 수면제를 먹고 잠들곤 했다. 그의 식습관 또한 엉망이었다.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고 나서 체중 감량을 위해 강력한 변비약을 복용했다. 마지막 날 엘비스는 평소처럼 여러 약을 복용했다. 아침 일찍 라켓볼을 친 후 다시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마지막 투여량은 아마도 너무 많았을 것이다. 이미 체중과 오랜 약물 남용으로 약해진 그의 심장은 결국 기능을 멈췄다. 테네시주 관계자들은 닉 박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1980년 그는 엘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과다한 약을 처방한 혐의로 14건의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배심원단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테네시주 의료심사위원회는 그의 활동을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엘비스가 사망한 지 18년 후인 1995년 위원회는 그의 의사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셀리 A. 호델이라는 작가가 젊은 나이에 죽을 운명 Destined to Die Young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유전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엘비스는 폐와 간에 영향을 미치는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이라는 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엘비스가 면역 체계가 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그가 자주 병에 걸리고 많은 약을 복용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만약 그녀의 말이 맞다면 엘비스는 단순히 약물 중독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당시 의사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치료하려고 애쓰면서 실제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엘비스의 병원 방문은 단순히 약을 사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응급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비스의 죽음의 진짜 원인이 여전히 불분명하고 그의 주치의는 결국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진실을 영원히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마침내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일까요? 비밀을 지키기 위한 싸움. 2024년 봄 엘비스 프레슬리의 수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다. 나우산이 인베스트먼트 앤 프라이빗 랜딩 LLC라는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록앤롤 명소인 그레이스랜드를 경매에 붙이겠다는 서류를 조용히 제출한 것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손녀이자 2023년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사망한 후 그의 유산을 관리해온 유일한 인물인 라일리 키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비스의 유일한 자녀였던 리사 마리 프레슬리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프리실라는 이 소식을 확인하며 380만 달러 상당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소식은 갑작스럽게 전해졌다. 엘비스의 삶과 업적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꿰뚫고 있던 가장 열렬한 팬들조차 당황했다. 순식간에 팬페이지와 포럼은 공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라일리 키오의 변호사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테네시주 셸비 카운티 법원에 급히 달려가 경매를 중단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제출했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심각했다. 모든 게 가짜였어요. 그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라일리는 나우산이 인베스트먼트와 어떤 계약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어요. 서명은 위조된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가 그레이스랜드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도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경매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라일리의 팀이 법원 측의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레이스랜드는 며칠 안에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그것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엘비스의 개인 소지품, 희귀 음반 심지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위층 방들까지 모두 완전히 낯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매가 열리기 바로 하루 전 테네시주의 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매각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는 그레이스랜드를 유일무이한 문화자산이라고 칭하며 그것을 잃는 것은 대중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나우산이 인베스트먼트 측에서 아무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라일리의 변호사들은 참석했지만 그레이스랜드 매각을 추진하던 회사는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결정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되었고 그레이스랜드는 프레슬리의 손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랜드가 이런 이상한 관심을 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엘비스가 1977년에 사망한 이후 이 집은 유명인 역사상 가장 기이한 발상의 중심지가 되었다.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엘비스를 목격했다는 첫 번째 주장은 그의 사망 소식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엘비스와 똑같이 생긴 한 남자가 자신을 존 버로스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엘비스가 여행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는 멤피스 공항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행편도 티켓을 샀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그 남자가 엘비스보다 체격이 좀 더 컸고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흰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2주 후 미시간주에 사는 한 여성이 칼라마주에 있는 버거킹에서 엘비스가 자신에게 서빙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엘비스가 치즈를 더 넣을지 묻는 순간 그가 엘비스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곧 잠잠해질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1979년까지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엘비스가 오클라호마에서 주유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엘비스는 미주리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엘비스는 내슈빌 콘서트에서 가짜 수염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인기를 끌자 1988년에는 타블로이드 신문인 위클리 월드 뉴스가 목격담을 기록하기 위해 엘비스 워치라는 정기 코너를 만들 정도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론들은 더욱 황당해졌다. 어떤 이들은 엘비스가 FBI의 조직 범죄 소탕을 도왔고 그 후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유명세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위장했다고 믿었다. 심지어 그가 암에 걸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죽고 싶어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러한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장례식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아까 구웠어. 무게가 우즈베이첵 파운드 약 408kg 다 나가서 너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 조문을 마친 후 가족들이 왜 관을 닫아둔 채 장례식을 치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그의 묘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간 이름은 에이런이 아니라 에이런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가족들은 엘비스가 실제로 무덤에 있지 않은 이상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인터넷이 등장했다. 2000년대 초 엘비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웹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은 엘비스의 목소리와 놀랍도록 비슷한 노래를 부르는 밥 조이스라는 목사의 목소리를 대조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25년인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엘비스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조용한 마을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여전히 가끔 그레이스랜드에 들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다닌다고 믿는다. 프레슬리 가족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추측들은 항상 골칫거리였다. 그들이 너무 강하게 반박하면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소문은 더욱 거세진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엘비스는 그때 죽을 필요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건강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그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여지를 주었다. 그래서 매매가 중단되자 라일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일리 큐는 마침내 가족 중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다락방을 개방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거의 50년 동안 그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락방 문이 열렸다. 2025년 1월에 어느 추운 아침 흰 장갑을 낀 소수의 기록 보관 담당자들이 그레이스랜드의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올랐다. 그들의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쳤다. 1977년 8월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올라가지 않았다. 공기는 거의 50년 동안 손대지 않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 위 저 높은 곳, 잠긴 문 뒤에는 저택의 한 부분이 마치 타임캡슐처럼 아무도 감히 열어보지 못한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수석 기록 보관 담당자가 엘비스가 세상을 떠난 후 프레슬리 가족이 간직해온 낡은 황동 열쇠를 조심스럽게 돌리자 전구 하나가 자물쇠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문은 마치 오랜 기다림을 억누르고 있었던 듯 삐걱거리며 열렸다.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이곳은 단순히 먼지 쌓인 낡은 창고가 아니었다. 마치 정성껏 보관된 타임캡슐 같았다. 엘비스 본인이었거나 그에 가까운 누군가가 다락방을 구역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각 구역은 그의 삶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공간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집 꼭대기 전체를 차지하는 다락방에는 책 왕창기 여러 개 있었고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화려하고 대담한 스타일로 유명한 그레이스랜드의 다른 공간과는 달리 다락방은 소박했다. 벽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바닥은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았다. 작은 에어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방은 이상하리만치 시원했다. 그레이스랜드의 관리팀은 수년 동안 한 번도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켜 왔다. 한쪽 벽에는 수십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각 상자에는 엘비스의 친필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라벨에는 투펠로 1945, 첫 녹음, 군 시절, 할리우드, 컴백 스페셜, 라스베이거스 등이 적혀 있었다. 마치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연대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후라고만 적힌 칸 하나였는데 그 칸에는 그가 사망한 해인 1977년이 적혀 있었다. 기록 보관 담당자들은 그 칸을 꼼꼼히 살펴보며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물건 하나하나를 만지기 전에 사진을 찍었다. 각 상자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되었고 마치 박물관처럼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목록이 꼼꼼하게 작성되었다. 모든 것을 살펴보는 데는 몇 달이 걸릴 테지만 몇몇 물건들은 곧바로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투펠로 구역에서 그들은 낡은 테디베어를 발견했습니다. 고민형은 한쪽 눈이 없었고 여러 곳에 헝겊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념품이나 팬이 준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기록에 따르면 이 곰 인형은 엘비스가 가난하게 자라던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글래디스는 자신의 옷 조각들을 꿰매어 붙였다고 합니다. 곰 인형의 가슴과 팔에는 희미해진 꽃무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